네, 2021학년도 제1학기 한국현대문학인문 9번째 유튜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음,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5월 3일에 업로드한 유튜브 강좌에 댓글을 조금 전에 봤는데 9명이 댓글을 업로드했네요. 나머지 학생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나? 바쁠 텐데 그때그때 어, 짤막한 에세이 형식의 댓글을 작성해서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밀려서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광민채, 김세연, 김시연, 윤정희, 이은지, 이지영, 이채연, 정세윤, 정현, 예, 9학생의 글 잘 봤습니다. 글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전체 판을 보는 눈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도 강의 열심히 듣고 댓글 잘 쓰기 바랍니다. 혼자 쓸쓸하게 강의 녹화하는 내 심사가 얼마나 울적할지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의 보이지 않는 그 교류가 없으면은 이 강의는 계속 진행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내가 첫 번째 시간에 강조했었죠. 이런 비대면 강의의 가장 소중한 근거는 바로 신뢰라고. 자, 오늘은 9번째 강의 성찰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이태준의 해방 전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해방 전후에 대해서 발표를 잘 해서 오늘은 가능하면 짧게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또 모르겠어요. 짧게 될지는. 여러분들은 해방전을 읽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일제 말기와 해방 직후의 그 역사적 상황, 정치적 상황, 문화적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웠을 거예요. 소설가가 직업인 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그런 대로 따라갈 만합니다. 그런데 그 국면마다 제시되고 있는 역사적 상황은 어렵죠. 그것 때문에 조금 낯설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태준식의 좀 예스러운 문장이 그 해방 전후로 읽는데 조금 여러분들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에 포함해서 천천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기야 인간 문제도 읽고 천변 풍경도 있고 태평천을 읽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 하나씩 돌파해 가야 됩니다. 그림 보이나요? 사진은 신탁통치 발표를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가운데쯤에 있는 이 사람이 옆모습이 나하고 좀 비슷해요. 좀 놀랬습니다. 자, 성찰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화상 강의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짧게 언급하고 나가겠습니다. 이태준 볼까요? 이태준은 호가 상허입니다. 상허. 여기 상허 보이나요? 상허. 상허 이태준이라는데 늘 허하다. 노자 사상에 심취했었던 모양이죠. 옛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이태준이. 상허하면 늘 허롭다. 이 늘이라기보다는 숭상한다로 봐야겠다. 그렇죠? 텅 빈 것을 숭상하는 이 자신의 성격이랄까요? 성정을 호에 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태준 하면은 늘 언급되는 게 에, 상고주의입니다. 상고주의. 볼까요? 상고주의. 상고주의인데 상고 이렇게 쓰고요. 주의 이렇게 해서 한자를 좀 크게 볼까요? 상고주의. 여기 이 상고하면은 옛것을 숭상하는, 옛것을 좋아하는 주의. 여기서는 텅 빈 것을 숭상하는, 좋아하는 사람 이런 뜻이고, 또 옛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에 관심이 깊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꼼꼼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대산 강진이라는 그 사람의 시가 나오죠. 대산 강진, 조선시대 문인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대산 강진이 누군지, 그 사람의 시가 뭐가 있는지, 왜 이태준이 이 시를 좋아했는지까지도 물어야 되지. 여기 보면 동양적인 소견법 이런 말이 나오죠. 동양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 대산 강진의 시를 읽는 것으로 나타나죠. 대산 강진은 이곳에 그러니까 철원 이쪽에 현감으로 왔었다고 하죠. 현감으로 와서 수령 노릇을 하면서도 자연을 즐긴 인물입니다. 해서 현이라는 사람 지금 소계에서 철원으로 가 있죠. 자신의 고향 근처로 가 있습니다. 고향에서 대산 강진을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읊습니다. 소연의 산각 관루사 종현 관서 제조리 청소 낙화전 봉박 칭빙리 신한호 산선 신참 조사 월반 제강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작은 고을 산자락에 기대어 관로에는 총을 매달고 새소리 속에 책을 읽고 꽃진 앞에서 송사를 듣네. 봉급이 박해 가난한 관리이나 몸은 한가해 신선이나 다름없다. 새로 낚시에 참여하니 다시 낚시질을 하니 달의 반이나 강가에 머무네. 사실 이 철원에서 현이 생활하는 걸 보면은 대산 강진의 시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죠. 낚시질하고 시 읽고 그리고 향교에서 제사를 돌보는 그 일을 맡은 김직원이라는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통적인 시 그리고 골동품 옛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게 그걸 두고 상고주의라고 해요. 이태준 하면은 전통주의자 또는 그 옛것을 아끼는 사람 이렇게 잘 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소설도 이 전통적인 얘기들 서정적인 소설들을 많이 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근대적인 것에 무관심했던 건 아니죠. 이 전통과 근대는 어, 서로 이렇게 양면을 이루는 것이어서 전통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근대적인 것은 나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일도 양단식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이 옛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어쩌면 대단히 모던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태준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근대 학문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일본에 유학까지 했죠. 졸업을 하지 못했지만은 대학 졸업하지 못했지만 이런 근대적인 학문과 문물에 익숙하면서도 전통적인 것을 좋아했다는 것. 이 점 주목하고요. 이태준의 소설도 대단히 현대적인 문장으로 씁니다. 쓰면서도 옛것에 대한 그리움들이 그 배면에 깔려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기로 하죠. 이태준은 대단히 문제적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전에 쓴 작품들은 주목할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 있죠. 달밤이나 돌다리나 까마귀, 복덕방. 그래서 이 이태준을 두고
세계 단편 소설의 이 제왕이라 부르는 조선 모파상을 따다가 조선의 모파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설 참 잘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인들하고의 그 관계도 상당히 폭이 넓었다고 하죠. 이태주는 1904년에 철원에서 태어나서 월북을 했습니다. 월북을 했는데 1960년대 말까지 살아있다는 그 정보가 있었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망 연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1921년 휘문고고에 입학하지만 24년 동맹휴교 주도로 중퇴합니다. 학생운동을 했다는 거죠. 26년에 일본 상지대학, 조치대학이라고 합니다. 상지대학에 입학하지만 27년 11월 중퇴한 후 귀국합니다. 그리고 개벽, 아주 중요한 잡지죠. 천도교회에서 발행한 잡지입니다. 개벽, 중해일보, 조선중앙일보 등 기자를 하면서 이제 박태원이나 이상 등의 작품들을 싣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이태준이 구인회를 이끌었었거든. 이 구인회가 뭔지도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이런 도 공부를 해야 돼요. 구인회. 9명으로 이루어진 모임이란 뜻입니다. 구인회.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9명으로 이루어진 모임. 이 어떤 이념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좌파 이념이든 아니면 민족주의 이념이든 이념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순수한 문학의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상, 이효석, 김기림, 이태준, 정지용도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모임이었습니다. 이 구인회를 이끌었어요. 순수 서정 문학의 맨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장 일제 말기에 중요한 잡지였던 문장을 이끌었다는 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문장 보이죠? 문장이라는 잡지를 주도하면서 언제가 내가 얘기했던가 그 청록파,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이 세 사람을 청록파라고 그러죠. 이 세 사람을 문단에 대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배들 그 문인들을 끌어주는데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46년에 월북을 합니다. 좀 뭐랄까요, 의아하죠. 이렇게 순수 문학을 고집하고 또 전통적인 것, 옛것을 몹시 사랑했던 이런 사람이, 그리고 텅 빈 것, 노자라는 중국의 철학자 있죠. 노자의 철학의 핵심인 이 텅 빈 그 모습을 좋아했던, 아꼈던 이런 사람이 이 이념의 왕국인 이 북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갔다는 것, 이건 좀 의아합니다, 문학사에서. 근데 언젠가 또 다시 얘기했지만은 이 북쪽에서는 그야말로 개벽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으로 가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야겠다 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간 문화인들, 문학자를 포함해서 예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김일성 정권에 의해서 배반당합니다. 1956년을 경기로 해서 배반당하죠. 숙청당합니다. 이태준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태준도 초기에는 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드는데 일정 정도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을 써라 이러니까 난 못하겠다 해서 추방당했다고 하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분단 문학사의 비극이에요. 분단 문학사의 비극입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정보를 접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키워드를, 핵심어들을 알려주면은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찾아봐야 돼. 이게 공부야. 이게 몇 시간이고 앉아서 이 작가에 대한 정보들, 작가의 그 키워드들 쭉 찾아가면서 폭넓게 하나씩 공부를 해놔야 돼요. 이게 쌓여야 됩니다. 다 메모를 해놓고 이게 쌓여야 여러분들이
이 내실 있는, 내적으로 충실한 어떤 문학을 바라보는 눈을 마련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해야 됩니다. 대학 선생은 길만 알려주는 겁니다. 길만 알려주고 그 광맥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도구들, 연장들이죠. 이 툴들 몇 개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와서 광맥을 찾아가야 되지. 언제까지 이유식 만들어서 떠먹여주길 바라나. 그럴 순 없잖아. 찾아가기 바랍니다. 자, 됐죠? 이태준 단편소설의 대가. 이러면 또 이태준 소설도 찾아서 읽어보고,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딸랑 해방 전후 있자니까 해방 전후만 읽어서는 안 되지. 그 전에 좋은 작품들이 많거든. 해방 전후는 작품성이 떨어져요. 근데 문학사의 그 위치 때문에 우리가 읽는 것이지, 작품이 좋아서 읽는 건 아닙니다. 이태준 소설은 그 전에 쓰여진 기가 막힌 작품들이 많아요. 돌다리도 그렇고 달밤도 그렇고 까마귀도 그렇고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에세이집들, 이 무서록이라는 에세이집도 참 좋습니다. 좋은 글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문장 잘 쓰거든. 그리고 문장 강화라고 해서 이태준이 조선의 최고의 문장들을 뽑아놓은 책이 있어요. 이건 교과서죠. 교과서입니다. 문장 강화, 이런 책들은 하나씩 딱 여러 책꽂이에 딱 꽂혀 있어야 돼. 이태준이 뽑은 식민지시대 조선 작가들의 최고의 문장들이에요. 그리고 이태준의 그 에세이집인 무서록, 순서 없이 쓴 글, 이런 뜻입니다. 이 무서록, 이런 것들도 읽으면 아주 좋지. 무서록, 서자가 순서입니다. 이렇게 록자는 기록할 록자입니다. 이런 책들도 뒤져보세요. 자,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방 전후 약사 이랬는데, 해방 전후는 소설 제목이 아니고 그야말로 해방을 전후한 시기, 앞과 뒤죠. 이 소설을 해방 전후는 정확하게 해방 전과 해방 후 현의 그 행동을 대비해서 보여주죠. 그러려면은 이걸 쭉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전후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 하나씩 짧게 볼게요.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합니다.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이제 일본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31년부터 1931년 만주사변이죠. 이 만주사변부터, 만주사변 이러면 또 만주사변 먼저 찾아봐야겠죠, 여러분들은. 사변부터 1945년 8월 15일 패전이죠. 일본의 패전까지를 15년 전쟁 기간이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일본 학자들은 15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15년에 걸쳐서 전쟁의 소용돌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조선은 이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식민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총동원 체제 같은 거 다 공부했죠. 특히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 이제 총동원 체제로 몰입하기 시작해요.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총동원 체제 기억나지? 그죠? 물자, 인력, 사상을 총동원해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이제 조선의 물자들, 물건들을 다 뭐랄까, 약탈하고 수탈하고, 그리고 조선의 인력들, 뭐 군인으로든 아니면은 뭐 노동자로든 아니면 극단적으로 위안부로든 징집하거나 끌어들이기 시작하지. 그리고 이 사상적으로도 이제 통제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40년대 이르면 조선어를 말살하기 시작하고요. 조선어 신문과 잡지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문학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문학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여기 1939년
3월, 10월에 조선 문인협회가 결성됩니다. 이건 총독부가 주도한 협회예요. 조선의 문인들은, 문학자들은 다 이 천황폐하를 위한 문학에,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문학에 나서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인을 합니다. 서명을 해요. 이 조선문인협회가 나중에 조선문인보국회로 바뀝니다. 더욱더 이제 이 전쟁을 선동하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하지. 이게 우리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들 또는 요주의 인물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사상 해방 전에서 얘기하듯이 형사가 전담하잖아. 형사가 있고 있는데 끊임없이 감시가 붙습니다. 그리고 철원에서 우리 현이 겪는 일들 있죠. 경찰서에서 이제 시국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지. 시국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시국. 그러니까 현재 상황. 일본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 시국. 지금 그 세상의 형편 이런 뜻이에요. 시국하면은 시국이란 말이 좀 낯설 텐데 낯선 얘기 아닙니다. 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시국 어디 갔나? 시국 이렇게 왜 한자가 안 되나? 있다. 이렇게 써요. 지금 현재의 상황, 국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철원의 현이 지금 숨어 있을 때 철원 쪽 그쪽 주재소 사람들이 와서 시국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현에게도 얘기하고 김직원에게도 얘기하죠. 이 유도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유도대는 이 스포츠 유도가 아니고 유학생 생도,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 있죠. 이 유학 공자, 맹자를 공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천황폐하에게 충성하도록 그 회유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그 걸기대회니 뭐니는 대회를 열어서 이 전쟁으로 다 동원하려고 했던 것이지. 이게 사상동원이에요. 이게 감시도 감시였고 또 이 회유도 회유였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제 어, 징집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현도 지금 40살 정도 됐는데 두려워하는 게 언젠가 징집될 수 있다는 것이죠. 끌려갈 수 있다는 거란 말이야.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뻗대지 말고 시키는 대로 조금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어야 이 작품을 꼼꼼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야 돼요. 알았지? 그리고 창씨개 명령이 나오죠. 성을 바꾸는 겁니다. 성과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성과 이름을 바꾸고 조선인으로 이제 정체성을 바꾸라는 것이지. 이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회개한 일을 일본 제국주의가 벌이는 것. 이태주는 자기는 창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교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죠. 40년 12월에 드디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합니다. 미국 진주만 습격이죠. 43년에 문인보국회가 결성되고요. 그야말로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이런 각오로 문인들이 온갖 선전선동에 나섭니다.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죠. 우리 여기 현이라는 사람이 불려갔던 그 대회도 그렇고요. 문학자 총걸기대회에서 만주 사람의 연설 이런 거 쭉 나오죠. 또 자기가 또 연설할 차례가 됐는데 이 빠져나온 변소에서 빠져나오는 장면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 부분입니다. 자기는 어떻게든 좀 피하려고 해봤단 얘기죠. 과연 그런지는 봐야 됩니다. 45년 8월 15일 천황의 황복방송이 있고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해방 전과 후로 나뉘죠. 이쪽이 해방 전이고 이쪽이 해방 후인데 해방 전의 현이라는 인물의 상황을 보면은 감시 속에서 그리고 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서울에 있지 못하고 집을 이 저당 잡힌 채 철원이 고향으로 옛 그 고향으로 소개했다. 소개란 말은 소카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어로는 소개란 말은 전쟁이나 이 어떤 그 비상 상황에서 시민들을
딴 데로 옮기게 하는 겁니다. 딴 데로 옮기게 하는 걸 소개라고 해요. 소개. 여기 나오죠? 이렇게 씁니다. 이런 그 소개 이런 말들 찾아보세요. 스스로 소개해 간 것이죠. 서울에서 서울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시골로 숨어든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서 낚시질하면서 물론 거기도 주재소 이 경찰 가네야마라는 그 조선인 경찰의 감시에 놓여 있죠. 순서부장의 감시도 있고요. 감시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그냥 낚시질하면서 대상 강진의 시나 읊으면서 그 김직원과 이런저런 한담들 나누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뭐 크게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강변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지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탁통치된다. 해방 이후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1900 모스크바 삼상회 이런 것들 다 확인해야 돼요. 45년 12월 16일에서 26일 이 열흘 동안 열린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조선의 운명을 정말 그 뭐랄까요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시작하죠. 삼상회의란 세 명의 수상이란 뜻이에요. 세 명의 외무상 수상이 아니고 외무상. 그러니까 상이란 말은 일본식 표기죠. 무슨 뭐 외상, 외무상 이렇게 쓰죠. 우리는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세 명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소련과 미국과 영국의 그 세 명의 장관이 모여서 외무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근데 이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왔냐면은 미국은 10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미국은 잘 들어야 돼요. 소련은 즉각 독립을 시켜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 소련이 지금 한반도 상황을 두고 대립하고 있었지. 그리고 남과 북을 지금 분단하고 있었잖아. 여기 38도선 이북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나눠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조선의 미래를 어찌할 것이냐를 두고 미국과 소련이 또 논쟁을 했겠죠. 논쟁 끝에 미국은 10년 동안 신탁 통치는 트러스트십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독립하기 어려우니까 강대국이 함께 보호해 주고 그 보호 아래에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까지 좀 지켜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워요. 얘기는 어렵긴 한데 신탁 통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요즘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 얘기고 여기 현 상황에서는 잘 봐요. 신탁 통치를 주장한 것은 미국이에요. 근데 소련은 신탁 통치가 반대가 아니고 즉각 독립시켜주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이걸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이 신문들이 거꾸로 보도합니다. 거꾸로.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고 미국은 즉각 독립을 주장했다. 이렇게 이 오보를 내면서 이게 신탁 통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두 파로 완전히 나뉘어버려요. 해서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 소련 쪽이다. 그리고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 쪽이다. 그리고 이쪽은 그러니까 소련 쪽은 좌파가 되고 미국 쪽은 우파가 되죠. 이렇게 쫙 갈립니다. 이때부터 한반도 특히 한반도 남쪽 이 38도선 남쪽은 이념 대립의 소용돌이에서 못 벗어나요. 여기에서 이제 이른바 반공 이데올로기가 부상하면서 친일파를 꾀하는 이승만이 권력을 장악해 가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그 피비린내 나는 이념 대립, 갈등, 그리고 그것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신탁 통치를 둘러싼 이 논쟁이 이 분단 상황과 전쟁으로 바로 이어지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누군가 맡았었죠? 이
동아일보 오보 사건 다 이런 것들은 찾아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내가 기사 정용욱 그 교수의 그 교수가 쓴 기사 하나 링크 놨으니까 잘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야 돼요. 일단 여기서 봐야 할 건 지우고 칠판 지우고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좌우 대립이 격화하면서 그 첫 번째 과제였던 일제 잔재 청산, 친일 잔재 청산은 유야무야 돼버리는 길로 들어섭니다. 반공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공산주의의 공산화를 막느냐 안 막느냐 중요하지 이제 독립이고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친일 청산 문제 대신에 반공 문제가 전면에 떠오릅니다. 이제 해서 친일파들이 반공이라는 이 가면을 쓰고 활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비극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전쟁 이후 한국 전쟁 이후 그리고 현재까지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하고 그 당시 해방 직후에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랐어요. 이 얘기도 뒤에 링크한 기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URL을 복사해서 링크 찾아 들어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부와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들 담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그 기사에 따르면 위당 정인보라는 아주 보수적인 민족주의자가 있거든. 이 정인보라는 사람까지도 그 당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자까지 포함해서 애국주의적으로 봤다는 거죠. 정인보 시조를 잘 쓴 사람이죠. 이 사람마저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애국지사들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럼 민족주의와 연결돼 있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그 통일 국가를 모색할 수 있었는데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뉘면서 이념 대립이 격렬해지고 그러면서 일제장기 천사는 사라져버리고 식민지 시대 때까지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섰었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주로 큰 흐름이었죠. 이런 좌파 세력들이 빨갱이화하면서 이제 이념의 골은 더 깊어지기 시작하지. 그게 우리 역사를 쭉 지금까지 몰고 오는 거예요. 지금도 빨갱이 문제가 남아있잖아. 지금도. 그 역사가 계속 예,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 빨갱이란 낙인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공부들 해야 됩니다.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여기 신탁 총치 관련 오보 사건 다 정보들 찾아보고 또 가상대학에 올라와 있을 테니까 나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잘 확인해서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문학판도 좌우로 나뉘어요. 조선문학건설본부,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 이건 이제 좌파 쪽이고 좌익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태주는 이쪽에 좌익들이 함께한 조선문학건설본부가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로 바뀌거든. 이게 여기에 이제 소설에 따르면은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에 서명을 하죠. 사인을 하고 여기에 회원이 됩니다. 이건 좌파가 중심이 된 이 문화인들 단체였어요. 여기 이태준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좌파를 중심으로 하는데 우파도 받아들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강경 좌파들이 있죠. 강경 좌파들이 떨어져 나가서 만든 게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이고 또 여기에 있던 그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에 있던 우파들이 떨어져 나와서 만든 게 전조선 문필가협회 이게 조선문화협회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쪽 좌파 이런 그 문학 단체들은 조선문학자 대회를 거쳐서 46년 2월 8일과 9일 조선문학가 동맹을 결성하고 그리고 이제 우파들은 조선문화협회 이쪽으로 이제 전조 문필가협회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문화인들도 좌우로 쫙 나눠요. 그러면서 식민지 시대까지만 해도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눈을 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게 그 이념이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각박하게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복잡해 보이는데 표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크게 보자면 우리 소설에 나와 있는 협회는 지금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하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이에요. 그렇지? 이 조선문화건설중앙협회는 해방 이튿날 만들어진 조선문화건설본부를 확대한 게 조선중앙건설중앙협의회고, 이게 우리 현이 지금 가입하는 거지. 여기는 이제 우파까지 끌어들였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반발하고 나온 세력들이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 예맹이라 한다 그랬죠. 얘들이었고, 여기에 좌파가 중심이 됐어요. 여기 우파도 들어있었지만은, 이런 그 좌익 문학 단체에 반발하고 나온 세력들이 전조선 문필가 협회나 조선문화협회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쭉 이제 우파 쪽으로 나가고, 좌파 쪽에서는 이걸 조선문학자 대를 거쳐서 조선문학가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마지막 그 해방 전후 마지막이 뭐야? 이 마지막에 보면은 김직원이 가는 모습을 옥상에서 바라보잖아. 그렇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바람이 아직 차나 어딘지 부드러운 벌써 봄바람이다. 현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회관으로 내려왔다. 친구들은 프로 예맹과의 합동도 끝나고 이번엔 전국 문학자 대회 준비로 바쁘고들 있었다. 전국 문학자 대회, 이게 이겁니다. 조선 문학자 대회예요. 그 준비 조선 문학자 대회 열리기 이전까지 이 소설의 배경인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두 개가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와 프로예맹이 결합해서 조선문학작가 동맹이 됩니다. 이게 이제 좌파를 결집한 문학단체가 돼요. 우파는 이제 조선문화협회 이쪽으로 중심으로 쭉 나갑니다. 그리고 이쪽 조선문학과 동맹이 있던 많은 문학자들은 다 월북합니다. 대부분이 북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이 얘기 안 했다. 골기대 이런 거 있죠. 결전태세 문학자 골기대 이런 거 아까 설명했나? 전쟁을 이제 싸움을 결판 내자라는 태세 마음가짐으로 문학자들이 모여서 골기대회를 하는 거야. 몇천 명이 모여서 이 동원된 이 일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문학자들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열띠게 나서서 외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골기대 얘기할 때 여기 보면은 어찌 될 것인가? 의장 가야마 선생은 곧 내가 나설 순서를 지적할 것이다. 문인 보국회 간부들은 그 어마어마한 고국 관리와 고국 군인들의 앞에서 창시 안한 내 이름을 외치면서 찾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가야마라는 사람이 바로 의장인 이광수입니다. 창시 개명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설을 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이건 그 이 부민관은 시민회관이에요. 지금 서울 시민회관인데 경성 부였으니까 부민회관. 우리 언젠가 봤었죠, 얘기는. 부민회관에서 열린 뭐랄까 연설회 자기도 나서게 됐는데 화장실로 변소로 피해서 도망쳐 나왔다라는 식으로 눈치죠. 자기는 큰 잘못이 없었다는 게 이태준의 일관된 주장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여기 해방을 전후한 시기 약사를 내가 시간상 짧게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구글링 또는 포털 사이트를 뒤져서 해방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일제 말기에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 무슨 징병령이 있었고 또 무슨 뭡니까? 여기 나오는 청년들 있죠. 학도병으로 끌려갈 예정인 청년들이 찾아오고 그랬었죠. 그런 징병령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이런 것들 쭉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공부하는 재미예요. 응? 네. 그러면 이제 해방 전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문학자의 자기 비판을 먼저 보죠.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사람인지라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이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인생에서, 삶에서 조금씩 우리가 나은 사람으로 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겠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걸 인식하고 철저하게 자기 비판, 자기 성찰 또는 자기 반성을 해 나가는 작업이겠죠. 그건 대단한 용기와 내면적인 힘을 필요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잘못들, 실수든 고의든 그 잘못들을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자신들을 기만하고 위장하게 됩니다. 거짓에 거짓을 더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가 물을 때 대답하기가 어려워질 정도로 우리는 거짓에 의해서 휩싸이게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무리한 행동을 야기하기도 하죠. 이태준도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그 전에 뒤에서 보겠지만은, 보기 전에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문학자의 자기 비판인데, 이 글을 얘기하기 전에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글자가 보이나 모르겠다. 여기 보면은 문학자의 자기 비판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인민예술이라는 잡지 1946년 10월에 실린 좌담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 보면은 김남천, 잘 모르죠 누군지, 어, 어, 좌파 쪽 작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그리고 이태준 나오죠, 우리가 아는. 그리고 한설야, 이 사람도 좌파 카프를 대표하는 소설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기영도 카프의 중요한 작가입니다. 고향으로 유명해요. 한세라는 황혼이라는 노동소설로 유명합니다. 김남천은 작품이 아주 많아요. 공장신문부터 대하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사량, 우리가 알죠? 아는 사람 나오니까 참 반갑지. 이원조는 유명한 비평가입니다. 한효도 비평가입니다. 다 좌파 사람. 김사량과 이태준을 빼고는 다 좌파, 카푸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임화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아주 중요한 그 시인이자 비평가이면서 활동가이기도 했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좌담회를 열어요. 좌담회 알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해서 한 주제를 놓고 토의하는 겁니다. 이게 열린 장소가 봉황각입니다. 봉황각이었는데, 이 봉황각은 여러분들 그 안국동에 가면은 천도교 회관이 있죠. 그 근처에 있었던 천도교 수련 그 장소였습니다. 이 봉황각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비판 모임을 가져요. 근데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김남천이 사회를 보는 사회 역할을 하는데, 비판다운 비판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태준은 자신은 끝까지 한글을 지켰다. 일본어로 글을 쓰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이 한글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사람이 김사량과 임화인데, 김사량 우리가 알듯이 일본어로 글을 썼잖아. 그지? 일본어로 글을 써서 자기는 이 일본 사람들에게 식민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알리고 싶었다고 얘기하죠. 그럼 사과를 해요. 자신이 조선어로만 쓰지 못한 걸 잘못했다라고 비교적 진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화가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번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지지 않고 승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고 어떻게 살아가려 했느냐는 것이 자기 비판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이 지지 않고 승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고 어떻게 살아가려 했느냐는 거지. 이건 중요한 질문이죠. 일본이 만약에 지지 않고 승리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나는 행동하고 살았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자기 비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지. 근데 해방 전후를 읽다 보면은 현은
일본이 승리할 것이라는 걸 믿고 있었다고 얘기하죠. 오래 가야 1년이 안 될 것이다. 과연 그랬을까? 자기 아내는 일본이 쉽게 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 서정주도 일본이 이렇게 쉽게 망할 줄은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일본이 쉽게 망할 것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정보도 대단히 제한돼 있었고. 그런데 이태준은 아주 신념처럼 믿고 있죠. 일본 망할 것이다. 그럼 자기 비판이 불가능해요. 자기 비판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 자신의 기억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잖아. 여러분이 만약에 식민지 시대 이 일제 말기에 살았더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지. 이게 자기 비판의 출발점이어야 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만약에 나에게 우리 나치의 예를 들었잖아. 히틀러 유겐트 얘기했던 거 언젠가? 이그 스윙키즈라는 그 영국과 미국이 함께 만든 영화가 있다 그랬죠? 이 스윙키즈. 이 영화에서 영화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이 스윙키즈란 재즈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란 뜻이에요. 이 히틀러 총통의 정권 하에서 유대인뿐만 아니고 유색인종들은 철저하게 배척의 대상이지. 그러다 보니까 유색인종의 음악, 또 흑인들의 음악인 재즈는 금지됐단 말이야. 젊은 그 독일 애들이 몇몇이 그 재즈를 좋아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임에 있던 몇몇 친구들이 다른 사람의 회의에 빠져서, 회의랑 유혹에 끌려서 히틀러 청년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고발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거기는 한 사람 빼고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두 사람 빼고는, 이런 청년들이 이 히틀러 유겐트, 히틀러 하일 히틀러를 외치는 히틀러 청년단에 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터사이클을 선물로 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 후원도 했겠죠. 그 유혹에 대부분이 넘어갑니다. 그 이 모임 중에서 몇몇은 빼고는. 이 영화 한번 꼭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스윙 키즈 중에 한 명이었는데 누군가 와서 야, 이 히틀러 유겐트, 히틀러 청전단에 들어가면 모터사이클을 준대. 그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없이 해준대. 이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해야 우리는 자기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네,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게 마지막은 내 삶에 대한 깊은 사랑과 또 어떤 그 윤리감각에서 판단과 행동이 나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그게 트라우마가 되거나 아니면 내 영혼을 짓밟는 어떤 상처로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할 겁니다. 그런 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면 그걸 어떻게 자기 비판하고 어떻게 다른 행동을 하느냐도 문제가 되겠죠. 문학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가볍지 않은 질문을 던집니다. 실존적으로 우리가 그 질문에 이 질문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겉핥기식으로 밖에 문학을 읽을 수가 없죠. 그 다음 보세요. 일개 초부로 나무하는 사람이죠. 이게 나무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두매 산골에 묻혀 끝막자는 것이 한 줄기 양심이라면, 일개 평생을 두매에 묻혀 끝마치자는 것이 한 줄기 양심이라면 마음속 어느 한 기퉁이에 강인이 아니고 강인하게 아주 강인이란 단어가 있어요. 강인하게 숨어있는 생명력이 승리한 일본과 타협하고 싶지 않았던가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 어느 한 기퉁이에 일개 초부로 평생을 두매에 묻혀 끝막자는 것이 한 줄기 양심일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마음속 한 기퉁이에 강인하게 숨어있는 생명력이 정말 강인하게
강인하게, 뭐 강하게 해도 됩니다. 숨어 있는 그 생명력이 승리한 일본과 타협하고 싶지 않았던가. 만약에 전쟁에 승리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승리한 일본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내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양심에 그 기대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마는 이런 자기 비판을 수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물론 잘못도 인정하죠. 김사량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태주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판해요, 이 사람들을. 당신들은 일본어로 글을 쓰지 않았느냐. 자기는 일본어로 글을 쓰지 않았다. 근데 나중에 우리 화상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은 일본어로 쓴 이태준의 글이 발견이 된다 그랬죠. 제1호선의 삽화라는 그 글입니다. 근데 그 배의 그 건조와 관련된 작품이에요. 일본어 소설입니다. 근데 이태준이 직접 썼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쓰고 이태준이 이름만 빌려줬는지, 그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1호선의 사파라는 게, 다시 봐봐요. 다시. 사파는 에피소드란 뜻이고 제1호선은 지하철 1호선이 아니고 제1호의 배란 뜻이야. 배. 여기 분명 이태준이라고 이 명기가 돼 있거든. 분명하게 적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해방 후에 일본어로 쓰여진 자기 이름으로 나온 이 제1호선의 사파라는 일본어 글이 있었다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지. 알았다면은 이건 내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쓴 것이다 얘기해야 되죠. 근데 이런 얘기는, 이런 방법 없습니다. 이런 방법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은 자신이 일본의 전쟁을 찬양하는 그 전기를 어, 대동아 전기죠. 대동아 전기를 번역하죠. 음,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지 비판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고 싶다 정도지. 그리고는 바로 좌파로 전향해 버립니다. 이건 대단히 어, 갑작스럽죠. 아무튼 그나마 이태주는 해방 전후를 써서 일제 말기에 감시 속에서 시골에 가서 어떻게 피해 보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 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마지못해서 일본어 대동아 전기 번역도 하고 그랬다. 그럼에도 나는 연설을 하라 그럴 때 화장 변소로 숨어서 연설을 안 했다. 뭐 이 정도로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최만식도 민족의 죄인에서 살고 싶어서 이 일본어로 글 썼다 라고 변명을 해요. 근데 이광수나 김동희는 완전 민족을 위해서 그냥 민족을 위해서 친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고백이나 김동희는 망국인기, 속망국인기, 연속되는 망국인기는 뜻인데 망국인기, 속망국인기 이런 글들이 있어요. 보면은 내가 조선 문학사에서 한국 문학에서 얼마나 큰 업적을 세웠는데 날 이렇게 홀대하느냐, 친일했다고 그러느냐.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 반민특위 있다 그랬죠. 반민특위에서 재판을 할 때도 식민지 시대 일본 제국주의 협력한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죠. 한두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비극이죠. 이게 이제 또 어떻게든 신탁통치와 관련돼 있어요. 신탁통치를 통해서 이제 남한에서는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반공 세력들이 이 헤게모니, 그 주도권을 쥐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이승만으로 어, 수렴되고 모이고, 그리고 이승만 품 안에 안긴 친일파들이 반공을 무기로 해서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거지. 바로 친일이 바로 반공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드라마틱한 순간이죠. 그리고 신탁통치에 찬성했던, 여기서도 찬성이라는 게 조금 성급했다는 얘기를 하죠. 현도 이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으로 갑니다. 이 비극 속에서 친일 장제 청사는 실패하고요. 남한 쪽은 이 반공의 깃발만이 나부낍니다. 그리고 이 조금이라도 통일 국가를 얘기하거나 어떤 반공과 좀 다른 얘기를 하면은 다 대량 학살하는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방공간과 전쟁에 이어지기까지 벌어지죠. 이 피해 역사가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4.3 제주 사건이에요. 30만 명 제주 도민 중에 3만 명, 10%가 학살당합니다. 이 문학사에서도 이 제주 4.3은 뭐 정말 그 비극으로 그려지고 있죠. 자,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한다 그랬는데 좀 길어지고 있네 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빨리 나갈 수 있어요. 내부 망명이냐 도피냐. 이 내부 망명이란 총독부 제국주의 그 협력을 강요하는 그 힘으로부터 안에서 도망쳐서 시골로 가서 낚시질을 하면서 또 대상 강진의 시나 읽으면서 읊으면서 지내는 것. 이걸 내부 망명이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도피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부 망명이란 일본 제국주의 지배 또는 명령을 거부하고 이 조선 땅 어느 저 구석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가나야마 형사를 비롯해서 주재조에서 감시를 하긴 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저항일 수 있을까? 이건 참 많은 질문이 따르죠. 많은 질문이 따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김서양처럼 일본어로 소설을 써서 제국주의 일본 지배가 안고 있는 모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오히려 작가로서의 그 저항이었을까? 아니면 붓을 꺾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작가로서 윤리적으로 옳은 판단이었을까? 이 질문도 만만치가 않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이 내부 망명이란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이 도피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의 경우는 어떨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방전을 읽고 나니까 현은 적극적인 하나의 그 저항의 방식으로서 철원의 두메 산골로 가서 낚시질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 도피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네, 여러분의 질문과 대답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걸 나한테 맡기지 말아요. 일단 텍스트 안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찾아가야지. 그런 생각은 아내가 꼬드기기 전에도 그런 생각이란 이제 소개한다 그랬죠. 서울을 떠나서 스스로 이제 그 시골로 가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으면 아무래도 감시가 촘촘하고 성가시게 굴 테니까 아내가 꼬드기기 전에 현도 미리부터 궁리하던 것이나 지금 외국으로는 나갈 수 없고 어디고 일본 하늘 미친 바에야 다 이게 일본 하늘 미치죠. 그야말로 민불견리 백성들이 이 아전들 그러니까 이 아전들을 보지 않고 야불구패 밤이면 개가 짖지 않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살지 않고 뭐 행정력도 미치지 않는 그런 곳이라는 뜻이죠. 그런 요순 중국의 어떤 태평성대를 얘기하죠. 요순 때 농촌이 어느 구석에 남아 있을 것인가? 그런 곳은 남아 있지 않죠. 그런 도원경, 이것도 유토피아죠. 그런 도원경 알죠? 복숭아 꽃이 떠내려오는 곳. 이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릉도원을 얘기하죠. 도원경이 없다 해서 언제까지나 서울서 견딜 수 있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나 서울서 견딜 수 있느냐 하면 이런 것들 있죠. 40년대 들어서 초반에 이태준의 여러 가지 친일 행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기억에서 싹 사라져요. 여기 보면은 해방 전의 기억에서 어떤 연구자에 따르면 1년 반 동안의 기억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신이 그 제국주의 일본에 협력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 지워버려요. 서울에 있는 동안에 못 견디니까 이제
어떻게든 시국을 떠나보겠다 했던 것이죠. 그런 것도 아니고 소위 그러니까 시국물 이제 알겠죠? 시국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쟁을 옹호하는 그런 읽을거리들, 시국물이나 일문의 전향이라면 일본 문장으로 전향하는 것이죠. 자기는 이렇게 강조하죠. 시국물이나 시국에 편승하는 일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는 그런 글이나 일본어로 쓴 그 글이죠. 일문에 전향하는 것이라면, 그쪽으로 돌아서는 것이라면 차라리 붓을 꺾어 버리려는 현 자기는 붓을 꺾어 버리려 했다는 것이지. 근데 아까 봤듯이 제1호선의 사파라는 게 있었고 일본어로 쓴 글이 자기가 썼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썼건, 이태준이 워낙 유명한 작가니까 이건 자기가 해방 후에는 분명히 이 글을 쓰는 상황에서 알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시국물들도 뒤에 번역 얘기가 잠깐 나오지만은 어, 그것도 시국물인 건 마찬가지지. 근데 차라리 붓을 꺾어 버리려고 했단 얘기죠. 근데 떻게든 뭐 이 협박 때문이든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든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죠. 얘기는 뒤에 좀 더 보겠습니다. 이미 생계에 꿀리는지 오래며, 생계에 이제 무릎을 꿇은 거죠. 먹고 사는데 무릎을 꿇린 지 오래며, 앞으로 쳐다볼 것은 집밖에 없는데, 남은 재산이라고 집밖에 없는데 집을 건드릴 바에는 꽃감꽃이로 없애기보다, 하나하나 꽃감 빼먹듯이 없애기보다 시골로 가 다만 몇 마지기라도 땅을 잡아야, 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상책이긴 하다. 좋은 방책이긴 하다. 그러나 성격의 껍데기를 깨치기처럼 생활의 껍데기를 갈아본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성격의 껍질을 깨기가 어려운 것처럼 생활의 껍질을 바꾸어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면은 자기는 뭔가 뭐 대단한 짓을 하지 못한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이왕 저지른 바엔 이 한 걸음 한 걸음 절박해오는 민족의 최후에 있어 좀 더 보람 있는 저지름을 하고 싶은 충동도 없지 않았으나, 좀 더 보람 있는 글을 뭐 쓰고 싶었다는 얘기겠죠. 보람 있는 그 저지름을 하고 싶다 그랬죠. 뭔가 보람 있는 짓을 저지르고 싶었으나, 그 충동도 없지 않았으나 그 자신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너무나 오랜 동안 굳어버린 성격의 껍데기는 여간 힘으로는 제 자신이 깨뜨리고 솟아날 수가 없었다. 그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껍데기 안에, 성격의 껍데기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지. 민족의 운명이 이 백척간두에 달려있는 이 시기에 뭔가를 하고자 했으나 성격이 이렇게 생겨먹어서 별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자기 변호, 자기 변명입니다. 이런 그 얘기들을 좀 보면은 내부 망명이라기보다는 도피 같아요. 만약 망명이었다면은 이때 쓴 글들이 있겠지. 발표를 안 하더라도. 이때 쓴 글들을 발표를 통해서 나는 이런 그 시골에 와서 낚시질만 한 게 아니고 이런 처절하게 내 내부로 이런 글을 썼었다. 그게 그 내면 풍경을 잘 보여주잖아요. 윤동주도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실려 있는 48년에 해방 후에 간행됐어요. 간행된 그 시에서 자신의 내면의 고통들, 부끄러움들을 보여주잖아. 그랬더라면 무슨 얘기 될지 모르죠. 근데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지. 나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작가라면은 이런 저 깊이까지 자기를 비판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존경에 갚아는 것이겠죠. 물론 그렇다고 그 해방 이전에 쓴 이태준의 좋은 작품들을 다 팽개쳐버리자는 건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늘 강조하듯이 이 비판은 비판대로 수행하면서도 또 다른 작품들은 다른 작품대로, 좋은 작품들은 좋은 작품들 평가를 해야겠죠. 네. 네, 여러분들의 질문과 대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기억, 선택적 망각인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억이란 선택적으로 기억되고 선택적으로 망각됩니다. 집단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집단적으로도 집단의 역사도 선택적으로 기억되고 선택적으로 망각됩니다. 우리의 역사라는 것도 우리는 이게
뭐 조선시대 역사다, 이게 뭐 식민지 역사다, 해방 직후 역사다, 분단 역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료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억도 그렇죠. 개인의 기억도. 어떤 기억을 전면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억으로 구성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란 기억으로 구성된 이야기 위에서 진행되거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기억의 구성물들이에요. 그 다양한 내 개인의 기억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기억투쟁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억투쟁.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가 있을 수 있죠. 민중사. 그리고 왕의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겠지. 왕조사가 있죠. 또는 지배층들의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겠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기억투쟁이에요. 이 해방 직후도 민중 입장에서 봤을 때, 지식인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그 정치가 입장에서 봤을 때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해방 직후에 그 친일 이력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친일 이력이 없고 독립운동, 독립투쟁을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달라지겠죠.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옳은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끊임없이. 정말 정의와 공정 얘기하는데 정의와 공정 어렵습니다. 누가 언제 얘기하는 정의고 언제 누가 얘기하는 공정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선택적 기억, 선택적 망각, 그리고 기억투쟁의 문제. 이태준은 충실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이태준 역시 일개 인간인지라 선택적 기억, 선택적 망각 속에서 자신의 일제 말기를 기억해내고요. 그리고 해방 후에는 좌파 쪽으로 급격히 전향하면서 자신의 그 미래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거를 덮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적인 비판, 양심에 기반한 자신 내적인 비판을 수행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선택적 기억과 선택적 망각, 그리고 기억투쟁, 이 부분은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볼까요? 그 출판사의 주문이기보다 그곳 주간을 통해, 이 주간은 출판사 잡지의 편집장이죠. 편집 주간이라죠. 잡지를 주도하는 사람 통해 나온 경무국의 지시, 경무국은 경찰청의 지시라는 그뿐만이 아니라 문인시국 강연했대. 문인시국 강연이 있었는데 혼자 조선말로 했고 딴 사람들은 다 일본말로 했는데 자기 혼자 조선말로 했다는 겁니다. 그나마 마지못해 춘향전 한 구절만 읽은 것이 일본군이죠. 일본군에서 말썽이 되니 일본군 헌병이었죠. 다 감시를 했으니까 이것으로라도 얼른 한 가지 성의를 보여야 좋으리라는, 이것은 대동아 전기, 이를 번역하라는 것이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대동아 전기, 일본의 전쟁을 찬양하는 전쟁 기록이란 뜻이에요. 대동아는 일본이 주장했던 대동아 공영권이죠. 일본의 지도 아래 대동아시아가 다 공전 공영을 누린다. 함께 살고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그 깃발 아래 싸운 게 바로 대동아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런 그 전기는 그 전쟁의 기억들입니다. 이거 번역을 혀는 망설이지 못하고 맡은 것이다. 끝까지 거부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부분.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굴욕만으로 살아온 인생 40. 굴욕 속에 살아온 인생 40. 식민지 시대를 살아왔다는 얘기죠. 사랑의 연락도, 청춘의 영광도, 예술의 명예도 우리에겐 없었다. 일본의 패전기란 몰라도, 일본의 패전기, 그러니까 승리가 아니라 패전기란 몰라도 일본에 유리한 전쟁의 이야기를 내 손으로 주무르는 건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혼자 질문을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고 싶었다,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최만식도 마찬가지예요. 최만식도. 그러니까 살고 싶었다를 얘기하면서 이
나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건 살고 싶었지만은 다른 이 고통, 고초를 겪은 사람들에 비하면은 나는 비겁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이제 거기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비판이 어디까지 가능하느냐 이 문제는 참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 이 문학자가 이 비판을 수행하면서 이제 정말 나는 정말 그 자신이 쓰고 싶었던 것, 문학의 본령, 이런 식민 시대 때 써왔던 것들을 더욱 깊이 있게 밀고 나갔다면은 이태준은 훌륭한 작가가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로 좌파로 전향하면서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 반성이 치열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계속 자기 기만의 늪에 빠져요. 그러다가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좀 더 센 것들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이태준 꼴이 난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다른 해석도 많이 있지만 이런 순수 문학자가 이렇게 갑자기 좌파 쪽으로 이게 전향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자기 비판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고 싶다기보다 살아 견뎌내고 싶었다. 조국의 적일 뿐 아니라 인류의 적이요 문화의 적인 나치스의 타도를 오직 사회주의에 기대하던 독일의 한 시인은 몰로토프가 히틀러와 악수를 하고, 몰로토프 소련의 그때 수령이었어요. 독소 중립조약, 히틀러와 몰로토프의 악수 유명합니다. 찾아서 확인하세요. 성립되는 것을 보고는 그만 단순한 생각에 절망하고 자살하였다 한다. 그러니까 독일의 시인은 사회주의에서 어떤 문화의 적인, 인류의 적인 문화의 적인 나치스의 타도, 히틀러의 타도를 사회주의에 기대했었지. 근데 이 사회주의의 본거지인 소련의 이 몰로토프라는 수상이 히틀러와 악수를 하는 걸 보고서는 절망해서 자살했단 말이야. 이건 문학자로서는 정말 대단한 결단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태준은 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시인의 판단은 경솔하였던 것이다. 지금 독서는 싸우고 있지 않은가? 미영중도 일본과 싸우고 있다. 연합군의 승리를 믿자. 정의와 역사의 법칙을 믿자. 정의와 역사의 법칙이 인류를 배반한다면 그때는 절망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요. 독일과 소련이 싸우고 있지 않은가? 미국과 영국이 일본과 싸우고 있지 않은가? 연합군의 승리를 믿자. 이건 신앙이지, 신앙. 역사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일본이 승리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가 절망한다고? 글쎄요. 내 생각이 여러분과 아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맥락에서 한번 비판적으로 음,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소설을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시인의 판단은 경솔에 따르는데 그 시인의 고통들, 공포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마치 신앙처럼 연합군이 승리할 것이니까 역사의 정의와 역사의 법칙이 정의롭게 바뀌는 게 역사의 법칙인가? 그러면 그 역사의 비극들은 어떻게 설명을 다 하나? 정의와 역사의 법칙이 인류 배반하는 세월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런 게 이런 게 나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자기 비판이 아니에요. 자기 변호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간단하게 전향 이전의 현과 전향 이후의 현을 볼게요. 이제 자기 비판이 철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죠. 자기 비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지. 제대로 자기를 비판하고 제대로 자기를 성찰한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적 힘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나야 새로운 자신의 삶을 연속선상에서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 비판 철저하지 못한 나머지 현은 전향 순수문학자에서 어떤 좌파 이념을 대표하는 부두목이 돼요. 부두목이. 조선문학과 동맹의 이인자가 됩니다. 자, 전향 이전의 현 모습 봐요. 전향 이전의
현은 이것을 붓을 멈추고 자기를 전망할 수 있는 이 피난처에 와서야, 여기 지금 철원 시골이죠. 또는 강대상, 아까 대상 강진 얘기했었지. 그 시들 같은 전세대 시인의 작품을 읽고야 비로소 반성하는 것은 아니었다. 현의 아직까지 작품 세계는 대개 현의 지금까지 작품 세계는 신변적인 것이 많았다. 그래서 그 사소설적인 것,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게 많았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세요. 신변적인 것에 즐기어 한계를 둔 것은 아니나 계급보다는 민족의 비애에 더 솔직했던 것이죠. 카프니 뭐 이런 게 아니고 순수 문학, 그리고 전통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죠. 민족의 비애에 더 솔직했던 그는 계급에 편향했던 좌에겐 차라리 반감이었고, 계급으로 기울었던 좌에겐 차라리 반감이 있었고, 그렇다고 일제의 조선민족 정책에 정면 충돌로 나서기에는 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제의 조선민족 정책이 있었죠. 뭐 창씨개명 정책이나 온갖 정책이 있었죠. 동일화 정책 이런 것들. 정면 충돌로 나서기에는 현만이 아니라 조선 문학의 진용 전체가 너무나 미약했고 너무나 국제적으로 고립해 있었다. 정면 충돌, 누가 정면 충돌하라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저항적인 글들을 써왔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뭉치고 들어갑니다. 조선문학 진영 전체가 너무 미약했다라고. 미약한 상황에서도 싸운 사람들이 있거든. 그리고 저항의 문학을 끌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육사 이런 사람들은 어떠란 말이에요. 한용운 이런 사람들은. 그 전에 민족의 저항을 시로 썼던 김소월 이런 사람들은 그걸 뭐냐는 얘기야. 그지? 카프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순수 문학이 좋지 않은 문학이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문학을 변화하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조선 문학 진영 전체가 너무 미약했고 이런 식으로 너무 고립돼 있었다는 식으로. 가끔 품속에 서린 현실자로서 품속에 서린 그 현실주의자로서 고민이 불끈거리지 않았으면 아니나 불끈거리게 했다는 얘기죠. 가혹한 검열제도 밑에서 오직 참고 견디는 거죠. 인종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체념입니다. 체념의 세계로밖에 열릴 길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 또 이 시기에 악착같이 글쓰기를 하면서 문학적 그 은유를 통해서 싸워나갔던 사람들은 또 어쩌란 말이야. 그런 글이 없으면은 이 이태준 얘기가 다 맞을 수 있죠. 그런 글이 있는데 일제 말기에도 문학적으로 저항한 글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 글이 있는데 모든 문학자들이 다 이렇게 나간 건 아니거든. 자기식으로 어떻게든지 그 제약 안에서 검열 하에서 어떤 식으로 글을 통해서 마치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렇지 않은 글을 썼다 그랬지. 이효석의 일본어 글 보란 말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미. 김세량의 일본어 글들. 그 사람들 몰라서 그랬겠는가? 일본어로 썼겠는가? 그렇잖아요. 응? 자, 아무튼 전향 이전에는 자신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죠. 성격이 이렇게 뭐 이렇게 에, 뭐랄까 강하지 못해서 껍데기 안에 숨어 있었다는 거지. 자, 그다음 보세요. 또 이런 식으로 자기 독백처럼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 인제는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일본이 망할 것이니 정하니. 일본이 망할 것이라고 어, 망할 것이라고 딱 어떤 확신처럼 갔죠. 과연 그랬을까? 미리 준비를 하자.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망할 거라 생각 못했다 그랬죠. 서정주도 그랬고 김동인도 그랬고 김동인이라는 작가는 해방 당일날도 신문 매일신보사에 와가지고 뭐 원고 쓸 게 없어라고 물었다는 거 아니야. 정보가 다 차단돼 있었으니까 몰랐다는 거지. 미리 준비를 하자. 만일 일본이 망하지 않는다면 조선은 문학인이 문안이가 문제가 아니다. 조선말은 그의 우리 민족에 떠나고 말 것이니 그때는 말만이 아니라 민족 자체가 성격적으로 완전히 파산되고 마는 최후인 것이다. 이런 끔찍한 일본 군국주의 음모를 역사는 과연 일본 허락할 것인가? 역사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뭐 정의를 믿는다 이 얘기죠. 이 신념은 아름답지만은 가상하지만은 자기 개인의 비판에서는 일본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비판을 수행해야 한다 그랬죠.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나온 그 문학자의 자기 비판 소설이 두 편 있다 그랬죠. 그나마 나은 게 최만식의 민족의 죄인하고 이태준의 해방 전후하고. 근데 그 수준이 이렇습니다. 더 이상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통주의자였고 이런 사람이 이제는 뭐 일본이 망할 거라는 걸 확신하고 미래를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좌익 문학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건 아닙니다. 이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해방 전에 읽고 해방 이후는 어떤지. 전향 이후 전향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문학자에서 이 이념,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문학자로 전향하는 것이죠. 여기 조선 조선문화건설 중앙협의회가 있었죠. 거기에 좌파가 중심이 됐고 우파들도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에 이제 큰 틀에 동의하면서 사인을 했다고 하죠. 여기에 그 조선중앙문화협회의 주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은 그들의 태도와 주장에 알고 보니 한 군데도 이의를 품을 데가 없었다. 이 그들은 누구냐면 좌파 문학자들이 중심이 된 조선문화건설 중앙협의회에서 내놓은 그 선언문이죠. 선언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단체는 전날 구인회 시대, 아까 구인회 얘기했었죠. 문장 시대, 이 문장 시대라는 게 아까 얘기한 문장이에요. 잡지 문장, 거기 순수 문학을 지향했던 문장 시대에 각별하게 지내던 친구도 몇 있었으나 아닌 게 아니라 전날 좌익이었던 작가 평론가가 중심이었다. 라고 얘기했지. 이거 잘 봐야 돼요.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선언문을 기초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 선언문을 보니까 그들의 태도와 주장이 알고 보니 한 군데도 이의를 품을 데가 없었다. 장래 성립할 우리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이 서고 그 기관이 탄생되어 이 모든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우선 현 단계의 문화 영역의 통일적 연락과 각 부분의 질서화를 위하여였고 선언문을 인용한 부분이죠. 조선문화의 해방, 조선문화의 건설, 문화전선의 통일 이것이 전진구였던 것이다. 조선문화 해방, 이 제국주의, 식민주의 문화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그래서 조선문화를 새롭게 건설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전선이 좌우익이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좌우를 막론하고 민족이 나아갈 노선에는 행동통일부터 원칙을 삼아야 할 것을 현은 무엇보다 긴급으로 생각한 것이요. 좌익 작가들이 이것을 교란할까 보아 걱정한 것이며 미리부터 일종의 증오를 품었던 것인데 사실인즉 알아볼수록 그것은 현 자신의 괜한 걱정이었다는 것이지. 아직 이 이상 구체안이 있을 수도 없는 때이나 이들로서 계급혁명에 선수를 걸지 않는 것만은 얘들이 계급혁명에 먼저 선수를 걸다. 계급혁명을 먼저 내세우지 않은 것만은 이들로는 주저나 자중이 아니라 상당한 자기 비판과 국제 노선과 조선민족의 관계를 심사숙고한 연유가 아니고는 이처럼 일견 단순해 보이는 태도나 원칙만엔 만족할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이 좌익들 중심인데 계급혁명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죠. 여기 계급혁명이라는 말이 없잖아. 다 조선문화, 조선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지. 좌우를 다 망라해야 한다 주장했단 말이지. 이런 사람들은 주저나 자중이 아니라 주저나 자중해서가 아니라 자기 비판을 통해서 또 국제노선과 조선민족의 관계를 심사숙고하고서 이런 원칙을 내세웠다는 것이지. 이처럼 일견 단순해 보이는 태도나 원칙만은 만족할 리가 없을 것이다. 근데 만족할 리가 없을 것인데 양보해서 이런 걸 내놨다 이 말이죠. 이런 선언을. 그래서 현은 다양한 일을 생각하고 즐겨 이 선언의 서명을 같이 했습니다. 이태준 서명이 딱 있어요. 선언문 보면은. 됐죠? 그러니까 좌익 중심의 조선문화건설 중앙협의회의 그 멤버로 가입을 하면서 이제
전향을 합니다. 좌파 문학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이 문학자 대회를 앞두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문학자 대회를 거치면서 이, 이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가 확대 개편돼서 조선문학가 동맹으로 바뀌는데 그 조선문학가 동맹의 서기가 임화였고요. 그 두 번째 2인자가 이태준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 이태준은 좌파 문학과 아주 각별한 관계가 되죠. 각별한 관계가 되고 이제 46년 초 단계에서 이태준, 이게 46년 6월에 쓰여진 소설이잖아요. 이제 그 좌파 중심의 문화 건설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자 46년에 정읍선언이 고랬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친일 세력들이 대거 권력에 전진 배치되고 하면서 조금 불안했던 나머지 46년 아마 후반일 것 같은데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해서 이제 북한에 가서 자기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북한 권력을 옹호하는 그런 글을 쓰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끝끝내 그걸 다 못하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거부하다가 숙청당해서 멀리 나아갑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리태준이라 불렸어요. 리태준. 그래서 북한의 선전선동에 나서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 분단의 비극이고요. 또 뛰어난 작가, 순수한 문학을 내세웠던 뛰어난 작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그 식민지 시대 자신의 그 문학적 행로에 대해서 비판 철저하지 못한 나머지 이렇게 미래의 환상을, 과잉 환상을 품고 나아가다가 저런 비극적 상황에 이르지 않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식민지 지배가 낳은 비극이고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분단의 비극이죠. 그리고 전쟁 후 분단이 이제 굳어지면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 우리는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8년 이전까지는 이 월북 작가 또는 뭐 제북 작가 작품들이 금서로 됐을 때까지는 이태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태준의 그 기가 막힌 작품들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이태준 그 소설들 요즘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2호선 타고 중고 서점에 가서 까마귀 작품집 같은 거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태준 이런 작가가 왜 이런 길을 걸었는가, 북한에 가서 저렇게 비극적인 상황에까지 이르렀는가를 떠올려 보면서 식민지와 해방 직후의 혼란상과 이념 대립, 그리고 분단, 전쟁, 양쪽의 독재, 김일성 독재와 이승만 독재, 그리고 남한에서는 4.19를 경유하며 조금씩 뭐 어떻게 나아지지만 그 참담한 역사를 걸어왔죠. 북한의 이 수령 체제, 이런 세습 체제의 이 뭐랄까 폭력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보면서 이제 김직원, 각별하게 가까이 지냈던 김직원이 와서 형공 왜 변했어라고 얘기하죠. 그때마다 또 이 현은 자기 변명을 하면서 김직원은 이제 아득히 사라져가는 옛날이고 희미한 그 옛사랑의 그림자고 자신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이제 왕국유라는 청나라 말기에 유명한 그 지식인이자 문학자였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살하죠. 자살합니다. 그 청나라가 망했다고 하자 자살합니다. 현은 잠깐 멍청이 섰다가 바람도 쏘일 겸 옥상으로 올라왔다. 미국군의 지프가 물매미 떼처럼 서물거리는 사이에 김직원의 흰 두루마기와 검은 같은 그 영장 그림자예요. 그림자 너무나 표표함이 있었다. 뭔가 좀 쓸쓸해 보이는 거죠. 현은 문득 청조말의 학자, 청나라 말 왕국유의 생각이 났다. 그가 일본에 와서 명곡에 대한 명나라 그 희곡, 명곡이라고 그래요. 원곡은 원나라 희곡이고
명곡은 명나라 희곡입니다. 다 찾아봐야 되는 것들. 대한 강연이 있을 때 현도 들으러 간 일이 있는데 그는 청나라식으로 돼지꼬리 같은 편발, 이 변발 있죠? 변발을 그냥 드리고 있었다. 이제 생각하면 청나라를 깨뜨린 것은 외적이 아니라 저희 민족, 저희 인민의 행복과 진리를 위한 혁명으로였다. 저희 인민의 행복과 진리를 위한 혁명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렸죠. 근데 그 청나라가 망해간다고 해서 곤명호에 빠져서 죽었다 그랬잖아. 근데 그것 앞에서 독일 시인의 자살도 얼렁뚱땅 넘어갔었죠. 이태준은 이 해방 전후에서 여기서 그렇습니다. 이게 왕국유를 비판해요. 한 사람 군주에게 연연히 바치는 뜻도 갸륵한 바 없지 않으나 왕국유가 그 정성, 그 목숨을 혁명을 위해 돌리었던들. 자기는 이제 왕국유와 달리 혁명을 위해 돌렸다는 얘기지, 목숨을. 그것은 더 큰 인생의 뜻이요, 더 큰 진리의 존엄한 목숨일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기를 왕국유도 상고 취미가 있었거든. 옛것을 좋아하고 앞에서 상고주의자라 얘기했었죠. 이태준하고 닮은 점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왕국유는 목숨을 끊었는데 이 이태준은 왕국유를 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숨을 위해 혁명을 위해 목숨을 돌렸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김직원도 독립운동으로 옥초를 겪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이제 좌파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이조 조선 왕조를 모시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참 보수주의자죠. 보수 민족주의자입니다. 보수 민족주의자가 이런 사회주의자의 광기 어린 사회주의자를 비판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 그 상고주의자였던 이태준이 좀 갑작스럽다 쉽게 민족 사회주의자로 사회주의자의 혁명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건 좀 당황스럽기도 하죠. 아무튼 일제시대에 그처럼 구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부지해온 머리에 쓴 상투 그대로 대안을 찾아 38선을 모험해 38선을 넘어서 한양성에 올라왔다가 여기 이 철원이 이때는 38선 이북이었어요. 지금은 전쟁에서 철원을 이렇게 남한 대한민국 땅이지만은 그 개성이 38선 이남이었죠. 한국전쟁 막바지에 이 땅을 두고 피 흘린 싸움을 했었습니다. 38선을 모험해 한양성에 올라왔다가 오늘 이 세계사의 대사주라는 게 뭐냐면은 사회주의 입각한 혁명의 물결이란 뜻이에요. 대사주라는 게 큰 물결이죠. 자기는 그 물결 속에 있다는 것이지. 물결을 타고 있다는 것인데 김직원은 저 멀리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옛것에 묻혀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조각 티끌처럼 아득히 가라앉아가는 김직원의 표표한 뒷모양을 바라볼 때 혀는 왕국유의 애틋한 최후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은 왕국유나 김직원과 달리 역사의 한복판에서 사회주의적 그 혁명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런 싸움을 할 사람이 있는데 이태준이 왜 이렇게 앞장섰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순수문학자이자 전통을 사랑했던 이태준, 그리고 자신 그 신변에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소설로 썼던 그 사람이 일제 말기에 대동아전기라는 글을 쓰고요. 또 문인 보국회 가서 어쩔 수 없이 그 문인 협회에 가서 연설도 하고 뭐 일제로 옹호하는 연설이죠. 자기는 이 춘향전 항구절도 없고 또는 뭐 걸기대에서는 피해서 변소 나왔고 이렇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자기 반성을 깊이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한 게 바로 이런 사상의 전향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읽었을지 여러분 얘기를 나한테 좀 들려주세요. 우리 권진이 아닌가? 아니다. 권진은 저 2학년 과목이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나하고 다른 얘기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언어로 문장으로 한번 쭉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니까 이태준과 해방전후라는 텍스트가 얼추 그림 속에 머릿속에 그려지죠? 응? 그려져야 된다. 그러면 그려지면은 한 번 더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그 역사적 사건 얘기들이나 이런 게 나오면 찾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알았죠? 구인의 시대가 뭔지, 문장 시대가 뭔지, 어떤 신문이 나오면 신문이 뭔지, 삼상회의가 뭔지, 문인보국회가 뭔지, 창씨개명이 뭔지, 또 신탁통치가 뭔지, 반탁이 뭔지, 친탁이 뭔지 잘 봐야 돼요. 알았죠? 여기까지가 큰 얼개입니다. 얼개고요. 마무리할 때가 됐죠? 이게 닥치 문제입니다. 이쪽에 단지 절대 반대라고 되어 있죠. 여기 트러스트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삼상결정 절대 지지 이랬죠. 삼상결정. 모스크바 삼상에서 결정된 그 친탁 통치를 절대 지지한다. 이것도 오보의 기초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인데 이게 참 비극이죠.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카피에다가 여러분 다운받으면 더 카피할 수 있으니까 PPT 카피에다가 바로 해서 보세요. 아주 좋은 기사니까 꼼꼼히 읽습니다. 이거 숙제처럼 해야 돼요. 자, 그럼 볼까요? 탁치 문제는 조선민족에게 정치적 시련으로 너무나 심각한 것이었다. 오늘 반탁 시가 있으면은 친탁 통치 반대 줄임말이에요. 내일 삼상회담 지지, 모스크바 삼상회담 지지 시위가 일어났다. 그만 군중은 충돌하고 지도자들 가운데는 이것을 미끼로 정권 싸움이 악랄해 갔다. 결국 해방 전에 있어 민족 순환의 십자가를 졌던 학병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병사로 끌려갔던 얘기예요. 이건 또 문학사에서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유행 죽지 않고 살아온 그들 속에서 이번에도 이 불행한 민족 시련의 십자가를 지고 말았다. 신탁 통치 관련해서 일단 신탁 통치 문제로 한반도가 분열되고 또 남한이 완전히 찢기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다. 그리고 신탁 통치에 대해서 이태준의 생각이 어떤지는 해방 전후에 여기저기 나와 있으니까 또 이건 이대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탁 통치를 섣부르게 찬성한 게 좀 문제였다. 또는 반대만 할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기사, 정영욱 교수가 쓴 이 기사 꼭 보세요. 이건 아주 훌륭한 기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쯤 하겠습니다. 물론 해방 전후를 이렇게 한두 번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양한 흐름도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1학년이니까 이런 큰 흐름만 봐둬도 됩니다. 이태준이라는 작가가 쓴 해방 전후라는 작품이 해방 전과 후에 작가의 그 심리의 변화, 사상의 변화를 다룬 작품이다. 자기 성찰이나 자기 반성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이 정도만 이 정도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021학년도 제1학기 한국현대문학인문 유튜브 강의 제9강 성찰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이태준의 해방 전후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